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기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그죠? 항상 주식시장의 현황판을 켜놓고 있다가, 이게 뭔가, 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나, 예스24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책 서점에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스웨덴이라고 하는데, 스웨덴에서 젊은 나이에 20몇 살인가? 30대도 뭡니까? 임원이 됐는데, 초기와 같이 회사 임원 자리를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태국인가 어디서 승려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승려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소위 이제 숲속의 현자,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쓴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 철학 이야기를 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책 내용보다도 그 책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이 사람 현자인데 숲속에 그야말로 도사로서 현인인데 그죠? 숲속의 현인이라도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이 뭐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좀 떨어지길래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변화를 주장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 30포인트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틀린 게 아닌가? 항상 우리의 생각 옳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변명할 건 아닙니다만,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예측하고 오를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어디에? 확률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 추세에 베팅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내 주장하죠. 하지만 이런 확률이 100%가 아니죠. 확률이라는 게 70%, 80%이지 항상 예를 들어 70%를 한다면 30%가 틀리고 80%를 한다면 20%가 틀리고 확률이 60%라면 40%가 틀릴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 가능성이 틀렸을 때, 내가 틀릴 수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예측에서 다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떼돈 번 사람 다 벌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박민구님께서 RSI, CCI, 또 뭐죠? 스토캐스틱, MACD 등은 민감도 차이라, RSI, CCI,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MACD, 그렇죠. 되게 민감도의 차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RSI는 보통 12일에서 15일짜리를 쓰고요. CCI는 20일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5일짜리를 쓰고요. MACD는 12일에서 26일짜리를 쓰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MACD는 이동평균 쪽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이동평균을 가지고 레인지에서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레인지 중에서 여기 와 있느냐 따지는 게 스토캐스틱이고, 그죠? 그다음 RSI는 그동안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결국은 판단하는 근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프로치는 방법이 현재 주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앞으로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어프로치 기법이, 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한 사람은 땅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길은
하나로 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냐. 현재 시장의 스테이터스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과열이냐, 정상이냐, 아니면 냉각됐느냐, 이걸 따져보자 하는 것이 RSI고, CCI고, 스토캐스틱이고, MACD고, 뭐, 피봇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고, 등등등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방법은 다시 달라도, 결국은 관점이, 기간이 얼마 되느냐, 10일이냐, 20일이냐, 5일이냐, 26일이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민감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거, 스토캐스틱, 이게 제일 민감하고요. 그죠? 제일 민감하고요. RSI도 10일짜리보다 15일짜리보다 12일이 훨씬 더 민감하게 되어 있죠. 10일째보다는 9일짜리가 민감하고 9일자보다는 그죠? 5일짜리가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감도의 차이예요. 민감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민감도가 빠른 게 좋으냐? 예민한 게 좋으냐? 둔감한 게 좋으냐? 예민하지만 빠르면, 예민한 놈은 빠르지만, 대신에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그죠? 둔감한 놈은 늦죠. 대신에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을 따르느냐? 민감도가 예민한 걸 따르느냐, 스토캐스틱 같은 걸 따르느냐, 둔감한 거, MACD나, RSI나, RSI도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일목의 기준선을 따르느냐. 빠르면 좋은데, 스토캐스틱 5일짜리니까 빠른데, 대신에 불안정하죠. 그죠? 근데, MACD, RSI는 좀 그렇다 치고, 일목, 26일, 52일 이런 거 쓰니까 둔감하죠. 대신에 안정적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어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빠른 놈을 선택할 거냐, 늦은 놈을 선택할 거냐. 예민하지만 자주 그래야 돼 하니까 예를 들어서 휩소가 나더라도 잘못된 신호가 나더라도 그걸 감수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휩소 나는 걸 도저히 못 보겠고 자주 그래 못 하겠으니까 좀 늦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갈 거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Anyway,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틀릴 수 있다. 뭐 저도 틀릴 수도 있고 스웨덴의 숲속에서 20몇 년 동안 돌을 닦은 분도 틀릴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는데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고집하지 마라. 고집피지 마라. 그래서 맨날 말하는 게 뭐죠? 플랜 B. 플랜 A를 주장하는데 혹시 A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즉각적으로 플랜 B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고집 피워가지고 그죠? 고집이라고 하면 또 소신, 예를 들어서 신념, 홀딩, 버티기, 존경한 마음으로 버티기 쪽으로 가면서 버티면 틀렸을 때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홀딩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티는 이런 쪽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게 뭐로 가능한 거죠? 대망의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죠? 대망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틀렸다고 생각할 때 재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가는 좀 계속해서 추세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29포인트. 와, 상승폭이 참 큽니다. 그죠? 코스닥도 14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하락 반등폭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으니까 반등폭도 뭐 그다지 코스닥에 비해서는 덜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반등세가 강력하다라고 보여지죠. 시가총액 상위국들 다 올랐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삼성 SDI가 밀린 것 말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약간 흔들리던 삼성바이오도 오늘 올랐고요. 그죠? LG엔솔도 올랐고, 삼성전자도 올랐고, LG화학도 올랐고, 현대차도 올랐고, 뭐 네이버도 올랐고, 카카오도 올랐고, 다 올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판단하긴요. 차트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증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증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 오를 때는 끝없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네. 괜히 팔았네. 떨어지면 괜히 샀네.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후회가 하루에도 골백 번씩 우리가 변덕이 심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트레이딩 하면서 괜히 샀네. 괜히 팔았네. 아까 살걸. 아까 팔걸. 하루에도 골백 번 후회하고 머리카락 쥐어뜯고 담배 피고 시금질 내고 욕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 자기만 학대하는 거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먼저 믿어야 돼, 자신을. 자신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믿는 구석을 만들어줘야 돼. 자신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로남불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 하면 불리라 해가지고 택도 없고, 나를 믿으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는 구석, 막연하게 믿는 구석. 그게 회사의 이러면 실적이고, 재료라면 재료고, 또 외국인들이 수급이라면 수급이고, 나름대로 믿는 구석.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차트라면 차트, 저는 이걸 믿습니다만은, 차트. 중에서도 RSI를 믿나, 기준선을 믿냐, 일목을 믿니, MACD를 믿냐, 스토캐스틱을 믿냐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스토캐스틱이든 민감도의 차이입니다만은 RSI든 기준선이든 하나만 가지고 얘가 시키는 대로 사고 팔고 하면 터질 때는 조금 터지만 먹을 때 많이 먹고 조금 터지고 많이 먹고 조금 터지고 많이 먹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점점 쌓이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삼성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저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요 날이 8월 16일이 변화일이었다. 그죠? 변화일이었다. 그 다음에 요 색깔이, 구름 색깔이 바뀌는 날을 골라가지고 보다 보니까 요 최근 사흘 동안이 변화일로 예상되니까, 그죠? 요 고점을 넘어가면은 상승세, 요 저점을 넘어가면 하락세라고 봤는데, 이틀 동안 저점을 무너뜨리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냐. 내지는 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듯이 설령 바로 빠지도 않더라도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서서히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기준선을 하회했잖아. 그죠? 기준선을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아래쪽이었잖아. 라는 게 주장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기준선은 2464인데, 그죠? 오늘 기준선. 오늘 같은 경우에 2464인데, 오늘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2477이니까, 오늘의 종가는 기준선보다 위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하회했다는 것으로서 주가가 맞이갈 거다라는 근거 하나가 사라져 버렸죠. 그죠? 흘려버렸죠. 그죠? 이게 바로 일종의 쉽게 말해서 이게 물증이 되는 거고요. 물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증은 뭡니까? 구름 위로 넘어가지 못할 거야. 그죠? 구름 위로 넘어가지 못할 거야. 했는데 이 구름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일단은 관건이겠죠. 그죠? 그죠? 구름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제 구름이 2476입니다. 2476이 구름의 상단인데 오늘의 종가가 2477이니까 똑같죠. 그죠? 이제 구름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도 올라갈 거냐? 내가 틀렸구나. 를 어떻게 판단하냐? 내일의 종가가 구름 2476보다 꾸준하게 계속 위로 올라가 있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기준선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은 틀렸구나. 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에 쏘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틀릴 수 있다. 그거를 내일 기준 구름 위로 올라올 때를 우리가 틀렸다. 다시 조정이 아니고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플랜 B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구름, 현재 딱 구름에 닿아 있죠. 그죠? 보다시피. 그죠? 구름에 딱 닿아 있습니다.
더구나 코스닥은 오늘의 종가가 어디 갔지? 오늘의 종가가 807인데 종가가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얼마입니까? 809.20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종가는 807.37입니다만 야간 현재 아직까지 종가는 기준선 밑에 있죠. 그죠? 기준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에 있고 그다음에 구름의 상단도 지금 어떻게 했지? 구름의 상단이 809죠. 네. 구름의 상단이 809니까 어쨌든 간에 기준선과 구름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니까 여기 똑같아. 코스닥도 내일자로 809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면 809 이상 올라가면은 약간의 조정에 쏘갔구나. 틀렸다. 뭐죠? 조정을 예상하고 하락을 예상했던 생각이 틀렸다. 다시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내가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재빨리 현실을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자. 물론 내일이라고 다시 이렇게 밀리면 그 예측이 맞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증대로 자기가 나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은 항상 틀렸을 때 자기 입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린 거는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 변명거리겠다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항상 뭔가 할 말이 있어요. 틀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하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시라. 그런 말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기준선 간당간당하게 딱 걸렸죠. 간밤에. 그죠? 간당간당 걸렸습니다. 나스닥 간당간당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굳이 말한다면 후행스팬이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일이 잘 되려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후행스팬도 캔들의 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제가 안 좋다고 지금 시가원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엔비디아가 이리 밀리는데 과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지수가가 오늘 어떻게 될지 안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어제 마감 기준으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위험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기준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고 후행스팬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아직은 좀 더 밑쪽으로 틀릴 수도 있고 하락할 거라는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쪽으로 하루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떨어질 거라는 물증이 완벽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따라도 워낙 환율은 오늘도 밀렸습니다. 그렇죠? 간밤에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역시 다소간 좀 주춤거리는 게 영향이 됐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억지로 4번 이어서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5%가 됐고 미국의 달러 기준금리도 2.5%가 됐고 둘 다 금리가 같으니까 담장의 한미 간의 금리 격차에 따라 가지고 달러가 밖으로 도망가는 걸 일단 맞기는 했어요.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원화 기준금리를 과연 한국은행에서 또 올릴까? 동결하지 않겠냐? 동결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많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이죠, 그죠? 가계부채.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애들 연끌해가지고 집을 왕창 사놨는데 빚내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주택담보가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놨는데 이놈의 금리가 지금 주담대금이 6% 이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6% 이상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리면 금리 6% 내면은 1년에 3천만 원을 이자를 내야 돼.
그걸 이자로인데, 이자로. 맞죠? 이게 무지무지한 거거든요. 3천만 원 이자 내고 나면은, 3천만 원 이자 내고 나면 웬만한 월급쟁이가 3천만 원 이자 내고 나면은 뭐 가지고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금리 올리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올릴수록 이게 등골이 휘어지니까, 선뜻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래도 한국은행이 이런 가계부채란 걸 뻔히 알면서도 금리를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환율이 절박했죠. 어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이야기했죠. 환율 때문에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증액 때문에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의 달러 금리를 올렸고,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있고, 다행히 해외 시장에서 유로입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0.98까지 갔는데 0.9899까지 갔다가 세상에 1유로가 1대1이 아니고 0.9958달러니까 1유로가 1달러보다 싸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반등해가지고 1대1 맞춰놨어요. 그죠? 1.0017이니까 1대1 정도로 맞춰놨으니까 조금 유로가 강세. 그러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이다 보니까 덕택에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뭐 대통령 말도 있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도 약세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엔화도 139까지 갔다가 138 다시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의 하락세로 나타났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세는,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무슨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천문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상승 추세죠. 다만 상승 추세랄지라도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는 이 조정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다가 조정받았고 상승하다가 조정받았고 상승하다가 조정받았던 이 조정이 지금 또 상승하다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 뭐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세인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있지 않겠냐 정도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환율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될 것이다. 추세는 상승세다. 얘가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구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더구나 지금은 한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맞춰놨습니다만은 9월 달에는 우리나라 금통위는 없는데 9월 달에 다음 달에 미국이 FOMC에서 금리를 또 올릴 거잖아요. 달러 금리를 0.5% 올리면은 3%가 되는 거고 0.75% 올리면 3.25가 되는 거니까 또 다음 달 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 금리하고 달러 금리하고 또 격차가 또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달러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 인덱스가 들썩거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계속적으로 또 한 번 들썩거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조정이지, 단기적인 조정이지 그걸 가지고 추세의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성급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죠. 그죠? 중학개미가 주장하고 있는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뭐, 좋다고 했죠. 그죠? 현재 기준선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을 넘기는 개뿔, 현재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간당간당 하고 있으니까, 후행스편에 밀려버렸고, 후행스편에 캔들 밑으로 밀려버렸고,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만 더 밀려가지고, 이렇게만 되면, 완벽하게 이제 하락세로 맛이 가버리는 이런 위기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그러고 있고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들볶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주가에 고스란히 작용하고 있죠. 아울러서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대만이 어떻고, 그죠? 뭡니까? 그 신장 위구르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저희 미국과 중국하고 다시 한번 이게 그 분쟁이 커지면서 얼마 전에는 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워로로 대만 갔다 오고, 그죠? 뭐 이러면서 미국과 대만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도 격화되면서 심지어 미국은 중국 차 이제 쓰지 마. 중국 전기차 쓰지 마. 중국 보급 안 해줘. 이러면서 중국을 거의 뭐 이제 쫓아낼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 주식 안 사면 되는 건데. 안 사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의 고래 싸움에 우리가 애매한 한국이 새우등 터지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난감한 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원유는 최근에 뭐 갑자기 사우디가 원유에 대해서 뭐 감산하겠다 뭐 이따 이야기하면서 유가가 다시금 좀 덜 먹거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저는 뭐라고 보고 있느냐,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다 반등하는 이런 끝없는 소위 하락세 중에 나타나고 있는 단순한 조정이라고 아직은 보고 싶다. 조정 아니고 좀 더 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는 물정 기준선 넘기면 좀 더 갈까 보다. 이번에는 구름 근처까지 가겠네.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구름 상단까지 가겠네. 구름 넘기면 이제는 확연한 상승세구나 하는 거지.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가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를 바닥이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기준선도 넘기지 못했고 후행선변도 캔들을 못 넘겼고 주가는 구름도 못 넘겼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락 반등의 일환으로밖에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WTI만 보다가 오늘은 천연가스도 한번 띄워봤습니다. 천연가스요. 네? 천연가스. 왜 천연가스 띄워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구가스며,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무슨 가스지? 경동가스며, 그죠? 경동가스며, 인천가스며, 가스공사며, 물론 이런 큰 돈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주식 사가지고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얘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기름값,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냐. 그죠?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예전에 여기서 산 거, 이 가격에 팔아먹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겠냐. 옛날에 이때서 산 것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스값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산 거라다가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그죠? 그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 악화될 우려가 있죠. 물론 가스회사들은 여기서 산 걸 갖다가 연탄 가스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이 가격을 받지 않죠. 그죠? 이 가격 그대로 고수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거니까 이 천연가스 가격의 추이를 살피는 게 소위 가스 회사들의 주가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꾸역입니다만은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밸브를 잠갔다더라. 등등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차트상으로 봐서 구름 받고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확인하고 기준선을 맞을 지지되고 상승하는 전형적인 일목균형표의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재미삼아 목표치를 계산하면 이 N 목표, 요만큼의 거리만큼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보여지니까 아직은 좀 더 갈만하죠. 그죠?
그죠? 충분히 요 거리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더 그냥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N 목표로 보더라도 이만큼을 더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천연가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뭐 그냥 전향입니다. 그죠? 비트코인은 그냥 전향입니다. 그냥 CCI가 시키는데 우리는 비트코인은 CCI를 보고 있습니다. 왜? RSI보다는 조금 민감하더라. 20일짜리 CCI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RSI보다 좀 민감하더라는 이유죠. 실제로 여기다가 관심 지표에다가 우리가 RSI를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이게 CCI고 이게 RSI인데 그죠? CCI, 예를 들어서 이게 CCI의 매수 신호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죠? CCI 매수 신호는 여기서 나타나는데 RSI 매수 신호는 한참 있다가 여기서 나타나죠. 좀 늦죠. 그 다음에 CCI는 여기서 우리가 매도해라는데 RSI는 70건치가 안 갔으니까 아예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가버리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CCI로 말한다면 현재 여기서 요 수준에서 어떤 상태냐니까 CCI는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선 넘었었죠. 오늘의 CCI가 마이너스 90이니까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90이니까 100선을 넘었었으니까 사라라고 하고 있는데 RSI는 아직까지 아무런 신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CCI를 보는 것이 비트코인은 좀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CCI가 RSI보다 낫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쪽이 민감하냐 덜 민감하냐 그 차이니까 민감한 놈은 불안하죠. 그죠? 안정적이냐 덜 안정적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특성상 RSI보다는 그래도 재빨리 사고팔고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비트코인은 CCI가 낫는 것이 아닌가라고 CCI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Anyway, 비트코인은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매수 신호가 나타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름 아래쪽에 있고 일목균형상으로 봐서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매수한다 할지라도 크게 급등하리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항상 제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그죠? 서로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그죠? 되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둘 다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면 이거는 주가에서도 매수 신호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타난다거나 구름을 넘어섰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역시 그죠? 코스피 지수 역시 글쎄 급등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볼 때 혹시 내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에 조정을 예상했는데 그죠? 조정을 예상했고 그랬는데 구름 밑으로 들어갔고 기준선 밑에 변화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리려면 뭡니까? 기준선 넘겼으니까 이제 구름 위로 넘어서는 구름의 상단을 넘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틀렸구나. 내일 주가가 좀 더 올라서 구름 위로 고개를 내게 되면 이거 다시 틀렸다.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 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름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내일 우리의 오늘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적절한 물증이 될 거다. 그죠?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저들어. 그럼 당신 생각이 뭐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둘 중에 하나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아직은 구름 안에 있는 거니까요.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어디 갔지? 그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틀릴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자 합니다. 항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틀릴 때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쓰라리지만 시기질 나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틀렸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틀 때는 틀려. 시장이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시장이 미친놈들이야. 시장이 잘못된 거야.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주가가 오를 리가 있겠냐? 이처럼 좋은 회사가 떨어질 리가 있겠냐? 라면서 시장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고 시장은 맞고요. 내가 오른다 생각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가 틀린 거고 내가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주가가 올랐을 때도 내가 틀린 거지 시장이 잘못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틀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물증을 보고 판단하자. 코스피 지수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코스닥 지수 어디로? 똑같죠. 구름 위로 고개를 내는 것이 구름 위로 머리 올라간 게 내일의 물증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네요. 답답하네요. 그죠? 잠시 좀 쉬고요. 잠시 숨 돌리고, 방금 저는 커피 한 잔 살짝 마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야기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만요.